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 연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수업 시간 때 한 이맘때 수업을 하면서 학부 연구생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죠. 한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해가지고 5월이 되기 전에 아니면 5월 초쯤까지 그 학부 연구생이란 무엇이고 학부 연구생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뭐 학부연구생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달력을 보니까 5월 달에 좀 휴일도 많고 그 강의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 그런 목적으로도 영상을 올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챗GPT를 원래도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썼지만 요즘에 더 재밌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챗GPT한테 좀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챗GPT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형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좀 더 큰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학부연구생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을 텐데 챗GPT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공계에서 학부연구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얘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하이라이트를 켜고 하이라이트 이공계에서 학부연구생이란 무엇인가? GPT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이공계에서 학부연구생은 대학에서 학부를 밟고 있는 학생이며 뭐 당연한 거고 교수나 연구팀과 함께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은 실험 설계나 데이터 분석 수집 및 연구 결과 정리와 발표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중요한 얘기겠네요. 연구생 활동은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도 좋은 포인트고 연구 방법을 배우면서 실제로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한다. 또 좋은 거고 그리고 학부 연구생 경험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을 향한 경로에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뭐 여기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조금 더 약간 뭐 학부 연구생을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뭘까?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좀 이상하네요. 하면서 뭘까요? 조금 더 항목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학부 연구생 활동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학문적 진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학부 연구생이 얻을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론 습득.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이나 통계 분석 등 연구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뭐 좋은 얘기고. 이는 학문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중요한 기술이다. 그죠? 바로 실무적인 걸 좀 배울 수 있으니까.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판적 사고랑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팀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과 협업해서 협업 능력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 좋은 포인트 같고, 전문 지식을 심화한다. 아까 나왔던 내용. 학술 발표 및 출판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면 좋겠지만, 뭐, 짧은 시간 내에 학부 연구생을 한 학생들한테 조금 쉽지 않긴 하지만, 뭐, 일부에 되게 뛰어난 학생들은 이렇게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뭐 논문도 쓰고, 그죠? 논문도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학술대회 발표하는 학생도 있죠. 이러면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되긴 해요. 특히나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요즘 이제 유학을 갈 때, 이 바이오 분야에서 유학을 갈 때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얼마만큼 써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진로 탐색. 그죠? 이건 뭐 대학원 진학이나 특정 직업 경로에 대해서 네트워킹. 네트워킹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이라든지 동료 연구생, 뭐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향후 진로 개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연구실에 가서 학부 연구생을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교수님이나 뭐 동료 대학원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프로젝트에 담당하는 산업체 관련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연구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공감하는 GPT한테 잘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뭘 질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보통 대학 연구실에서는 학부 연구생 모집을 어떻게 하고 언제쯤 지원을 하나요? 학부생들은 학부 연구생 과정에 언제쯤 지원을 하나요?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이 GPT 써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타이핑이 되는 동안 얘기를 하면 원래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로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 GPT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되게 답을 잘해주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대학 연구실에서 어떻게 학부 연구생을 모집하나? 대학 연구실에서는 학부 연구생 모집하는 방법이 시기나 대학 학과마다 다를 수 있다. 그죠?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저는 GPT한테 지금 거의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GPT의 답은 어떻게 모집을 하냐? 교수님이 일단 공지를 한다. 그죠? 교수님이 강의 중에 혹은 학과의 웹사이트에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참여 연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집할 수 있고 학과 사무실 또는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죠? 학과 사무실이나 학과 내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학부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정 대학들에서는 뭐 여름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 하는 이런 뭐 썸머 언더그레이주에 리서치 프로그램, 서프라고 부르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구조화돼 있고 여러 연구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통 과학기술원에서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정부의 연구비나 아니면 학과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들은 이제 학부 연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죠. 혹은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께 직접 연구를 보내서 면담을 요청하고 학부 연구생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학부 연구생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학부 연구생 참여는 전체 학부 연구생 참여 중에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부 연구생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연구실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그냥 메일을 보내서 우리 지금 한번 만나. 그래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이제 학부 연구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학부연구생을 보통 언제 지원하냐? 보통 2학년 때 말이나 3학년 초에 연구 참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GPT가 이렇게 써줬고, 뭐 일반적인지에 대한 통계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얘기에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죠? 학부연구생을 언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해야 되는가? 3학년 때 해야 되는가? 4학년 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2학년 말, 3학년 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4학년이 되면 좀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4학년 때 학부 연구생을 했어. 근데 만약에 그 연구실이 나랑 잘 안 맞았어. 그러면 이제 학부 연구생을 또 다른 데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학년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여러 이제 연구실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여기가 내가 제일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1학년 때부터 하는 학생들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4학년 때까지도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2학년 때까지는 기본적인 과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지원할 수 있냐?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학기 중에도 연구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부연구생 언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뭐
수업과 함께 학기에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기 중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전공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취미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좀 그런 교회 활동, 내 학교 외의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좀 그런 걸 하고 방학 중에 해도 됩니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방학 중에 하면 사실상 방학이 2달 정도 있는 시간 동안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주 정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연구실에 딱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무슨 그런 중요한 미션을 맡아가지고 연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논문도 좀 읽고 거기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연구실에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방학 동안에 실제적인 뭐 실험을 하든지 저희 같이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여름방학 동안 혹은 겨울방학 동안 그것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느 정도 약간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공부하고 학부 연구생을 한다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실험이나 뭐 프로젝트에 엄청 투입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주는 뭐 논문이라든지 교수님이 주시는 논문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제 핸즈온 손을 이용해 가지고 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학부연구생을 지원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어떻게 학업 일정을 하고 있고 연구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지원하는 교수님한테 미리 상담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연구생으로 그 연구실에 컨택을 할 때 저희 연구실에 컨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수님 학부연구생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 연구실에 뭐가 관심이 있고, 나는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뭐를 얼마만큼 더 할 수 있고, 뭐, 현재 내 상황은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일종의 한 명의 멤버로 혹은 한 명의 크루로 모집하려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거죠. 그냥 이 사람한테 열정이 있을까? 얘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들을 좀 잘 만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챗GPT한테 계속 물어볼까요? 학부생을 지원할 때 팁이 있나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학부연구생으로 지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팁은 지원 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연구 경험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좀 귀찮아지는데, 다 읽는 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소리를 내서 읽어주나? 대학 연구실에서 어? 학부 연구생을 모집하는 방법과 학부생들이 연구 과정에 지원하는 시기는 대학과 학과, 연구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엄청난데요? 일반적인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의 학부 연구생 모집 방법. 네, 알려주세요. 1. 교수님의 공지. 교수님이 강의 중이나 학과의 웹사이트, 이메일 아하. 등을 통해 연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잠깐. 그러면 일단 이거 멈추고 밑에 질문 한번 읽어달라고 합시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인공지능이 강의를 해도 되겠는데? 잠깐만.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학부 연구생으로 지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고려하는 네.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팁들은 지원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성공적인 연구 경험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그쵸. 있습니다. 1. 연구 연구 분야 분야의 선택. 선택, 관심 분야 파악.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세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뭔지,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는 2학년 학생들, 뭐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학부를 다니면서 내가 진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기 있죠. 진정으로 아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정까지는 안 가도 돼.
근데 내가 그래도 다른 것보단 조금 더 관심 있는 게 뭐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트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과처럼 의생명 과학을 주로 배우는 학과다. 그러면 뭐 내가 유전체학에 관심이 있다. 생물정보학에 관심이 있다. 뭐 면역학에 관심이 있다. 뭐 대사체학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수업을 좀 잘 따라와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를 살펴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관심 있는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출판물을 리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판물은 논문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수님이 썼던 논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준용한 이렇게 준용한이라고 절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글 스콜라라고 하는 게 있죠. 구글 스콜라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최근에 냈던 논문을 이렇게 이어를 눌러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때 뭐 제가 이런 논문, 홀지엄 더블링이라는 논문도 냈고, 뭐 판캔서의 프로티오지노믹스 논문도 냈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시와스 플러스 뭐 이런 논문도 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 양반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거를 좀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글 스콜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수님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교수님들마다 뭐 이렇게 논문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저랑 같이 논문을 많이 내는 이 서울대학교 그 의과대학에 있는 이용석 교수님 보시면 예, 최근에 나왔던 논문 목록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교수님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피어 컨디셔닝의 뭐 세레블랄 뉴클레이의 뉴런들 그 손에 있는 그 뉴런 그 신경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아, PDF니까 이제 이 PDF로 다운로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의 논문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명의 교수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5분의 논문을 그래도 꽤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면역학에 관심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교수님이 이름이 되게 유명하고 막 되게 유명한 학교에 있어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학부연구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면역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 종양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사실 내 관심사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종양학이나 면역학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면역학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뭐 이분이 생리학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위해서 이거는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되는 학생들을 무조건 선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보내죠. 그죠? 우리가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뭐를 보내냐?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작성하라고 GPT가 썼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강의를 듣는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이력서나 커버레터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럼 성적 증명서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커버레터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뭐 이런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당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라는 글을 쓰는 건데 그런 거를 이메일에 짧게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 쓰는 것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되게 뭐 GPT랑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뭐 교수님이랑 뭐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학부연구생에게 이렇게 면접을 아주 심도 깊게 하시는 분들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학부연구생은 짧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간단한 경험을 하고 가는 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이런 시리어스한 심각한 면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냥 뭐 한번 와서 해보시죠.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자, 네트워킹은 이제 연구실을 방문해가지고 뭐 다른 연구원들과도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뭐 대학원생들이랑 대학 연구를 뭐 이렇게 뭐, 뭐, 뭐 대학원생한테 뭐 무슨 연구를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
이제 여러분들 보고 뭐 도망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 준비랑 비슷한 예인데 이렇게까지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경우들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 40% 정도? 그죠? 학부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이런 때는 당연하게도 그 이걸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이미 학부연구생을 하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택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이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학생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지원을 했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우리 연구실 지금 자리가 없다. 다음에 연락해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거기를 가서 내가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가 결정되지 않으면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많이 거절을 하는 편인데 피드백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 MZ 세대들한테 놀라는 점인데 한 그래도 20% 정도 학생들이 자기가 왜 떨어졌고 어떤 걸 보완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랑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맞는 교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줘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메일이 나왔으니까 학부 연구생 컨택을 위한 이메일을 작성해줘. 네?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교수님 이름을 특정지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보내는 예시입니다. 학부 연구 제목을 GPT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학부 연구생 참여 요청 땡땡땡 학생의 연구 참여 희망 메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그렇구나. 저는 여기 이렇게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김계동 교수님이다. 그러면 김계동 교수님께, 여기다 이렇게 쓰죠. 김계동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뭐 학부에 진학 중인 누구입니다. 아주 잘 썼네요. 그죠? 특히 교수님의 뭐를 읽고 뭐가 더 배우고 싶어 이렇게 없는 아주 좋아요. 뭐 GPT 이거 거의 학부연구생 지원해야 되겠는데? 되게 좋은 말투입니다. 자,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습득했고 뭐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수님 연구실에 진행한 프로젝트 기여하고 기여는 조금 약간 교수님도 딱 읽고 이 학생 너무 그 야망이 큰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일단 뭐 확장하고 싶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되게 좋은 이메일이요. 그 이메일을 잘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고 얼만큼 진지한지를 물론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좀 잘 쓰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GPT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부연구생을 준비할 때 또 뭐를 할 수 있냐? 학부연구생을 준비할 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요? GPT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가? 잠깐 준비할 때 제가 물어봤었나요? 지원할 때 팁, 그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관심 분야를 정한다. 학과 공부에 집중한다. 그죠? 전공과 관련 있는 지식을 탄탄히 학습하세요. 네, 그리고 연구 주제 탐색하고 동향을 파악하세요. 교수님과의 네트워킹, 교수님 연구 살펴보기, 그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논문을 읽어봐라. 논문을 읽어봐라. 진짜 중요하고. 이게 있네. 그지? 수업이나 세미나를 참여해라. 그래서 관심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그다음에 연구 세미나나 워크숍을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교수님과의 소통을 마련하세요. 이 강의야 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괜찮고,
그 연구 세미나 같은 것들을 그 여러분들 하나과학관 이런 데 보시면 갑자기 나의 네트워크가 응답 다시 생성하기. 저의 컴퓨터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쳐주겠죠? 그 우리 하나과학관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학부연구생 아니 학부연구 잘못 되겠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 하나과학관에도 보면 그 세미나 같은 거를 한다는 공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 공지 같은 걸 보면서 이 가서 교수님들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과학관 딱 입구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는 곳에,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부, 뭐, 전기 세미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포항공대 무슨 교수님이 오신다. 뭐, 경희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이 오신다. 한양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이 오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가서 이제 그 강의도 들어보고,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그 교수님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좋겠죠?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네트워킹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치니까 네트워킹 여기 있구나. 네트워킹. 그 네트워킹 답이 사라졌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은근히 이 연구 분야도 사회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아까 그 네트워킹 답이 더 좋았는데, 그 좀 사라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심화 과목,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논문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좋은 대답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학부 연구생은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하는 적절한 시기는, 갑자기 말을 빨리 하네? 학업의 진행 사항, 연구 준비도 개인적인 진로에 따라 다르다. 그죠? 이렇게 있죠. 2학년,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의 연구 경험을 시작하면서 전공 선택에 확신을 줄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얘기고, 전공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급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 학생 중에 가장 이제 오래 있었던 짬이 가장 높은 학생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부연구생을 했고, 이번에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장단점이 다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겪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학생도 아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하는 거 나쁘지 않고 특히나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조금 일찍 하는 게 논문이나 유학 그 패키지, 본인의 그 성과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단점이 있고 교수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단점은 뭐냐면 이걸 똑같이 느끼니까 2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얘가 뭐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좀 확신을 이제 지원자가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내 스스로 많이 학습을 했고 뭐 충분히 그런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플랜이 있어서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여기가 재밌어 보이는데 학부연구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어필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3학년 때는 이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때가 진짜 좋은 시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1학기, 2학기를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갈지 직장을 갈지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3학년 때 하게 되면, 특히 학기 중에 하게 되면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두 개를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방학 때를 위주로 학기 중에 좀 논문 읽는 거나 저널 클럽 이런 것만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널 클럽, 이걸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이따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GPT한테. 4학년 때는 이제 뭐 졸업과 관련된 걸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단점. GPT가 제 말을 들은 건 아닐 텐데. 여기 이렇게 하네. 귀가 있나, 이 양반이?
그 GPT가 이제 그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죠. 그 졸업 준비와 진로 결정 등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아, 네,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제 고민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 대학원이나 이 진학을 위한 학부연구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 곳, 두 곳 정도 경험을 해보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2학기보다는 1학기 낫죠. 그래서 뭐 어쨌든 늦지만 그래도 이때라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데 무슨 요소가 필요하냐? 개인적인 준비도와 목표가 필요하다. 그죠?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언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 대학원 진학 계획,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부 5학년 때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학부 5학년 때 참여하는 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 GPT 너무 진지해. 제가 원래 5학년 때를 물어본 건 그냥 드립이었는데, 저 또 이렇게 진지하면 대답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 5학년 때, 공학제 5학년. 이런 얘기를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진지한 친구네. 자네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그래요? 재밌는 대화도 하나? 그러면은 조금 다른 질문 해봅시다. 무슨 질문 해야 될까? 네,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학부연구생을 지원할 때 교수님과 본인의 MBTI를 고려해야 되는가요? 그죠? 교수님은 J, 학생은 P인 경우나 교수님은 P, 학생은 J인 경우는 잘 맞을까요? GPT가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너무 진지해. 그죠?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죠? J는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구조를 좋아하는 반면 P는 유연성을 중시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J 교수님과 P 학생,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J 교수님은 연구를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P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되게 좋은 얘기들만 해주네요. 그죠? P 교수님과 J 학생. 연구 접근 방식 개방적일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저는 J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제가 되게 갖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유형의 학생은 이런 환경에서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되게 좋은 얘기만 해줬네요. 서로 파국으로 가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를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학부연구생.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학부연구생. 그렇지. 그죠? 학부연구생을 하게 되면 연구실에서 저널 클럽이라고 하는 거를 매주 하던데, 저널 클럽이 무엇인가요? 그죠? 저널 클럽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 저널 클럽이라고 하는 일종의 연구실의 미팅을 매주 이렇게 보통의 연구실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좀 알면 좋겠죠? 자, 저널 클럽은 연구실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최신 학술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모임이다. 이 활동은 연구 분야의 최신 지식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논문의 저자가 사용한 방법, 결과, 결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그죠? 저널 클럽의 목적은 뭔가? 최신 연구 동향 파악, 그죠? 비판적인 사고력 증진, 토론과 소통 능력 향상. 이거 되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논문을 선정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학문적으로 성장한다. 그죠?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연구실 구성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논문을 설정해가지고 읽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기 중에 그 학부연구생을 하는 학생들한테 그 저널 클럽은 꼭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논문을 읽고 듣고 토론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수준에서는 충분히 학기 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학부 연구생과 학부 인턴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라고 할까요? 학부 연구생과 학부 인턴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 목적, 활동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두 경험은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을 제공하지만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 오, 이게 또 약간 새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부 연구생은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부생입니다. 그죠? 그 연구실에 소속돼서 교수님과 함께 특정 학문 연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활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학부 인턴은 기업이나 이런데 그죠? 기업이나 정부, 비영리 단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나 경험을 쌓는 학부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네요. 학부 인턴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연구실 인턴이라고 하는 건 학부 연구생과 똑같은 거고 학부 인턴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를 물어보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다뤄진 것 같고,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안준영 교수, 연구실에 대해 알려줘. 지원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연구실은 어떤가요? GPT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 특정 개인이나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 음,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러면 GPT는 알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 연구실 지원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2023년에 업데이트한 24년인데 제가 이거를 바꿔놓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이제 최신 업데이트이고, 저희 연구실은 이제 유전 변이가 인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은 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들 혹은 가족들의 전자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유전자나 뭐 유전 변이 같은 거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오믹스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뇌발생 같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연구실 논문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최근 우리 나온 논문들 중에 뭐 이런 몇 가지 논문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것도 PDF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저희 연구실 그 김서연 학생이 쓴 논문인데 지금 저희 그 가장 오래된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바시 18학번 학생이고 그 2학년 1학기 마치고부터 이제 유전학 수업 듣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학부 연구생을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이제 서현 학생이 썼던 논문인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런 그 인간의 사원의 조직에서 그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세포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셀 타입이 있는지, 뭐 신경세포는 뭐고 억제세포는 뭐고 뭐 이런 식의 분류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어떤 뭐 그런 그 뇌질환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논문을 읽어보고 내가 가면 이런 식의 연구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논문이 있고 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연구실에 있는 장은영 학생, 이 학생도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부연구생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굉장히 연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암종, 판캔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암종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홀지넘 더블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연구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좀 느리네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너무 느려. 서버가 달라서 그럴까요? 바이오 아카이브랑 여기는 메디아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인데 그럼 뭐 일단 나오는 동안 다른 페이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왔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암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홀지넘 더블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조사하고 이 환자들이 어떤 유전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연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아스 플러스라고 하는 제목을 갖는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김유진 학생 이 학생은 이제 3학년 마치고 연구실에 들어왔던 학생이고 저희 이제 바시 17학번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학생이 이 논문을 썼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와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전자유전체 데이터, 환자의 전자유전체 데이터에서 레어 논코딩 베리언트가 어떤 식으로 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일종의 그 생물정보학 툴을 만든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괴랄한 그런 수식 같은 것도 막 써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죠? 뭐 이게 뭐 그렇다고 유진 학생이 무슨 수학과 출신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바이오 의생명 우리 과 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런 식의 이제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그러면 이제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생 모집도 그렇고 학부연구생 모집도 그렇고 왜 우리 연구실을 선택을 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처의 이메일이 제 학교 이메일과는 좀 다른데 뭐 이런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실에서 두 가지 주제를 보통 그 학부 연구생을 모집을 하는데 하나는 전자유전체랑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 변이를 해석하는 연구, 그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과 전자유전체를 활용해서 질병 연관된 유전 변이 연구한다. 그리고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국인의 자폐 가족의 유전 연구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유전적 조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관련된 연구들 제가 좀 몇 개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세포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뇌발달이나 암종양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세포 기술이란 여러분들 뭐 의계론 때 배웠죠. 그래서 뭐 이 세포 수준의 어떤 유전자 발현량 탐색을 보는 기술이고 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발달 연구도 하고 다양한 종양이나 세포 특이성 같은 것도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간 이런 연구실의 추억들 같은 것도 넣어놨고, 그래서 뭐 저희 MBTI에 일단 중독된 교수가 있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MBTI별 티셔츠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학생들 포스터상 받은 것들, 그죠? 예, 여기 뭐 상 받은 거, 뭐 이런 단체 사진 찍은 것 같은 내용들도 여기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실 사진을 잘 포스팅을 안 하는데 그 이렇게 모집을 할 때는 좀 넣으면 그래도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 연구실도 그렇고 다른 연구실들도 이런 식의 이제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연구실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같은 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서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연구실의 논문을 읽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4월 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방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늦어도 5월 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 5월 안에 이제 논문을 좀 읽고 5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컨택 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면담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제 6월 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P 교수님은 뭐 6월 말에 연락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은 좀 나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읽어보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좋은 학부연구생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학부연구생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